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성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대한 크기의 신형 레인지로버입니다. 랜드로버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 모델로서 정말 1970년대부터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랜드로버 하면 떠올리는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정말 오랜 그 수식어가 있죠. 하지만 지금 요즘 세대에서는 조금 더 이제 온로드 지향에 좀 맞춰진 이렇게 차량이 되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강력한 이 4륜구동 시스템, 오프로드 주행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오너분들이 도심에서의 주행 위주로 좀 운전을 하시겠지만, 어떠한 지형을 만나더라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주파 성능까지도 갖추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 레인지로버의 신형 모델이 국내 출시돼서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디자인 같은 경우에 기존의 레인지로버와 그리고 과거의 레인지로버와 항상 이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각진 형태의 수직적인 면, 그리고 이 면을 강조한 이 측면부라든지 전면부 같은 경우,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대에서건 보는 순간 이 레인지로버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기존 모델과 이 전면부 디자인에도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 보는 순간 레인지로버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범퍼 아래쪽에도 그냥 두 개의 패널이 좀 이어져 있는 형태로 좀 굉장히 와이드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레인지로버를 보면은 다른 SUV들과 다르게 좀 독특한 점들이, 특별하게 이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파팅 라인이 사실 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앞쪽에 이제 철판 부분과 플라스틱 부분이 나눠져 있는 파팅 라인이 있지만, 그 틈을 굉장히 좀 좁게 만들었기 때문에 흡사 앞에서 보면 하나의 그 거대한 질량감을 가지고 있는 면처럼 보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차량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오토바이오그래피라는 로고가 덧대어져 있는 이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들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발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차량에 탑승할 때 이렇게 도어를 여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발판이 나와서 좀 더 탑승을 돕는 기능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이 루프 부분이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A필러와 B필러 부분이 모두 다 검정색으로 좀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상당히 좀 존고가 높은 차량입니다. 키가 170인 저를 훌쩍 넘을 정도의 한 1m 80 정도 되는 이 높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날렵하고 좀 무게중심도가 낮은 이러한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죠.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휠 같은 경우는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최대 23인치까지도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거대한 휠 사이즈긴 하지만 차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휠의 크기가 쉽사리 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런 구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285, 45R, 22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팝업되는 형태의 이 도어 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고급유를 주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량의 후면부에 굉장히 독특한 이 디자인이 있는데요. 바로 이 후면부에 흡사 이제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리어 램프와 뒤쪽에 레인지로버 로고가 덧대어져 있는 이 패널 부분입니다. 지금 비상등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한쪽으로 흐르는 형태의 방향 지시등이 보여지고, 이쪽에는 이제 브레이크 등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브레이크 등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플라스틱 패널처럼 보여지고 있는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뒷모습이 깔끔한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차량의 전면부와도 이어지는 디자인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은요, 뒤쪽에 보면은 샤크 안테나가 이 두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차량 내부에 4G LTE를 지원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안테나가 두 개가 설치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독특하긴 합니다. 특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카메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후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차량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로버의 디자인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정말 독보적인 디자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 레인지로버의 디자인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이 레인지로버를 완성한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신형 레인지로버의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확실히 이 디지털화된 모습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좀 더 깔끔한 인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사용성도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도어 같은 경우에 이 도어의 시트의 각도를 조절하는 레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도어락 버튼도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툼한 이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앉아보시면 정말 푹신하게 몸을 감싸주는 이러한 시트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쿠션감 역시 몸을 이렇게 잡아주는,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에 맞도록 몸을 잡아주는 시트라기보다는 몸을 푹신히 감싸서 최대한 좀 편안하게 릴렉스 할 수 있는 이러한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두툼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이 아래쪽에 발받침이 좀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나오고 일반적인 주행할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차량의 전고가 좀 높다 보니까 좀 발판을 밟고서 착석하는 게 굉장히 좀 편하게 느껴집니다. 네, 실내 공간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된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 이런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눈길을 끌고 있고요. 앞쪽 디지털 디스플레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여러가지 패널의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이라든지 뭐 지도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포커스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주행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디지털 계기판 형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측에 있는 패널의 정보도 이게 별도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클래식한 형태의 이 다이얼 형태로 맞춰 놓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눌렀을 때 이 터치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좀 좋게 느껴지진 않네요. 좀 플라스틱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하고요. 특히 이 사실 이 차량의 곳곳에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레인지로버의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가죽 소재의 만족감도 굉장히 좋고요. 마감되어 있는 형태도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곳곳에 사실 조금 저렴해 보이는 이런 플라스틱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벼워 보이는 소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차량의 곳곳에 또 적용되어 있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티어링의 오른쪽에는 주행 모듈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요, 제기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 일찌감치 T맵을 적용한 이 내비게이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정말 편리한 점도 특징이 되어 있고요. T맵 오토가 적용되어 있는 점도 사용의 편의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부분이죠. 사실 일찌감치 이렇게 T맵 오토를 통해서 이 내비게이션, 국산화된 이런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굉장히 높여오고 있는 점도 이 랜드로버 브랜드가 좀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뭐 에코 데이터 같은 경우에 주행보조, 연료 소비량, 효율성에 대한 정보들을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레인지로버와는 좀 성격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스티어링 휠의 컴포트, 다이나믹이라는 설정들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스톱워치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랩타임을 잴 수 있는 기능들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이 시스템 같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다른 차량에도 좀 고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능들이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륜구동과 관련된 이런 기능들도 레인지로버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디퍼런셜 락 같은 것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차량의 기울기 같은 것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로드 트랙션 출발 기능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요, 뭐 오프로드에서 좀 더 여유롭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재원을 볼 수 있는 것도 좀 특이한 기능이죠. 차량의 크기가 지금 5.25m에 달하고요, 차량 지상고는 0.17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면서 차량의 전고를 낮추고 또 높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오프로드 뿐만 아니라 일상주행에서 높은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도 좀 활용할 수가 있을 부분이 되겠고요. 차폭은 2.2m 정도, 그 다음에 차고는 1.8m 정도의 높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웨이트 센싱 같은 경우 기능도 있는데, 이 웨이트 센싱 같은 경우에는 도강을 하는 경우에 차량의 물의 높이를 측정을 해서 좀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지금 최대 0.77m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높이 미만의 이제 도강 능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파킹 어시스트 기능도 있고요. 또 날씨 정보 같은 경우에는 LTE 데이터에 접속을 해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날씨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공장치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 시트 조절도 할 수 있고 공장치의 풍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조금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트를 조절할 때는 이 버튼, 이 다이얼을 눌러서 이제 시트 메뉴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 열선 통풍 기능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고요. 당기는 경우에는 에어컨의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기능 같은 것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 여러 가지 버튼들을 작동시킬 때 이 미능 기능들은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뭐 다이얼을 이렇게 누른다거나 아니면 기어 노브를 앞뒤로 당겨
당기는 기능,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이 버튼을, 다이얼 자체를 이제 당기는 기능들은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좀 더 빨리빨리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 운전자분이 익숙해진다면 괜찮겠지만, 이 푸시하고 풀하고 당기는 이러한 기능들이 사실 운전자에게 좀 혼동을 줄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좀 UI가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C타입의 포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손을 잡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다이얼을 돌려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에코 모드, 잔디, 진흙, 모래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제 누르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터레인 리스폰스 기능이 자동 모드로 선택이 됩니다. 지형에 맞게 터레인 리스폰스 기능을 이제 알아서 차량에 설정해 주는 거니까요. 뭐 오프로드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에 그냥 눌러서 기능을 설정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실 컵을 좀 꽉 잡아줄 수 있는 홀더가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요. 뭐 500ml 물병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냉장 기능 갖추고 있는 냉장고 기능도 있는데요. 냉장 기능 같은 경우 1단과 2단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쪽에는 뭐 물건을 올려둘 수 있는 기능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조수석 앞쪽에는 두 가지 이제 글로우 박스가 있는데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어서 위쪽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화살표 아래쪽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글로우 박스를 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글로우 박스를 여는 버튼들도 저렇게 화살표 표시로 이렇게 해놓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 글로우 박스에 좀 버튼을 만들어 놨으면 좀 더 직관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제 2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메르디안 오디오스가 적용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시트 1열 시트 뒤쪽에는 두 개의 모니터가 개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앉아 볼게요. 일단 뭐 시트 구성뿐만 아니라 실내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 공간 뭐 당연히 여유가 있고요. 이 앞쪽에 있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해서 이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HDMI 포트에 연결하는 경우에 영상을 관람할 수도 있고요. 또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능들, 뭐 화면 재생 시간이라든지 헤드폰 연결 부분들도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영상을 좀 관람할 수 있다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쪽에도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이 공조장치에 있는 이 다이얼 버튼 누르고 당기는 기능들이 개별적으로 작동되는 이런 공조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 조금 짧은 편이죠. 보통 한 이 정도 크기의 뒤쪽에 시트에 수납 공간이 마련되고 있긴 마련인데 살짝 당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측면에 보면요, 여기 지금 창문을 여는 버튼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한 자리에서 모두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왼쪽 창문 여는 버튼이고요. 이렇게 화살 표시가 두 개가 표시된 경우에는 양쪽을 한 번에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여닫고 닫을 수가 있고요. 또 선쉐이드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레버를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차량막이 올라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 역시 이제 전동식으로 조절을 다 가능하고요. 위쪽에 파노라믹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2열의 바로 머리 위쪽까지 열리는 상당히 넓은 형태의 파노라믹 썬루프 덕분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7인승 모델입니다. 3열 시트까지 모두 다 마련된 모델인데요. 일단 시트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힘들여서 뭐 시트를 열고 닫을 일도 없이 버튼만 눌러주면 가능한데요. 네, 그리고 3열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 버튼은 아래쪽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시트가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면서 지금 심지어 1열 시트까지도 살짝 앞으로 당겨지면서 공간을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시트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 3열로 진입하기 상당히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트가 이동하는 요 레일이 있기 때문에 진입할 때 발이 좀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성인 2명이 앉기에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3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열 위치에서 이렇게 접고 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버튼 하나만 눌러서 2열에서 아주 간단하게 시트를 접고 또 이렇게 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2열 시트를 지금 최대한 뒤로 당겨 놓은 상태인데요, 무릎이 완전히 시트에 닿습니다. 그리고 발을 아래쪽으로 놓을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뭐 성인들이 장시간 좀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느낌을 좁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2열 시트를 좀 위치를 앞으로 좀 조절하면은
그래서 성인들도 충분히 앉아서 이동할 만한 시트 구성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한쪽에는 2열 시트를 이렇게 접고 펼 수 있는 버튼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 CF 타입의 포트가 하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기능까지도 이 3열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3열 쪽에도 이렇게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름에도 덥지 않게 착석해서 이동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적재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 플로어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눌러서 여는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물건을 실을 때도 편하고 또 잠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좀 여유를 즐길 수도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측면에 보면 이제 컵을 놓을 수 있는 이렇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이 부분에 이제 앉아서 이런 식으로 앉아서 좀 야외 활동을 즐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런 선반 같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물건을 실어서 고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앉아서 이제 잠깐 여유를 즐길 때는 등받이를 이렇게 세워서 등받이처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적재 공간에서도 모든 시트를 이제 전동으로 다 접고 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측면에 있는 이 버튼들을 눌러서 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뒤쪽에 접혀 있는 이 시트를 한번 접어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시트가 접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열 시트까지도 모두 다 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3열 진입을 위해서 2열 시트의 중간 부분을 이제 세워놓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이 시트가 여기서는 작동을 할 수가 없네요. 일단은 2열 쪽으로 가서 이 시트를 먼저 제대로 위치를 시킨 다음에 접어야지 완전히 더 플랫한 공간을 좀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트를 제자리에 위치시킨 후에는 네, 이런 식으로 시트가 작동을 하고요. 완전히 플랫한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뭐 넓은 공간,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레인지로버고요. 그리고 평탄화도 비교적 잘 되어 있고 뭐 2열과 3열 간의 공간의 마무리도 살짝 틈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그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심에서 주행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에서도 정말 좋은 이 주파성 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의 활용성을 보여주는 레인지로버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신형 레인지로버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P530 모델입니다.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알기 쉽게 이 차 트림명을 좀 설정을 하고 있죠. 디젤 모델은 D로 시작하고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P로 시작합니다. 페트롤의 P로 시작을 하고요. 뒤쪽에는 세 개의 숫자는 이제 마력수를 얘기합니다. P530 그대로 가솔린 350마력짜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국내 출시된 다른 모델은 D350 모델입니다. 디젤 350마력. 정말 알기 쉽게 되어 있죠. 특히나 이 모델의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독특합니다. BMW의 4.4L V8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랜드로버의 인제니움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교체한 이유로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동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 완전히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이제 전환하기 바로 전 시점에서 굳이 여러가지 좀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는 자사의 엔진을 쓰지 않고 조금 더 높은 출력을 발휘하는, 그리고 검증된 엔진인 BMW의 V8 엔진을 좀 탑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랜드로버 뭐 제규어 차량에 탑재되고 있는 인제니움 엔진들이 몇 가지 좀 트러블이 좀 있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신뢰성이 조금 낮아진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더욱더 이제 국내 출시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BMW의 4.4L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모델을 아마도 좀 선택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요즘에 가솔린과 디젤 모델의 이 가격 차이를 좀 생각한다면 요즘 디젤 추천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죠. 또 그만큼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 출력도 훨씬 높고 정숙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숙성과 편안함, 이것이 이 신형 레인지로버를 정의할 수 있는 두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운전을 시작해보면 정말 편안합니다. 이 편안함이 단순하게 이 차량에 운전할 때 이 차량의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는 이 서스펜션 세팅뿐만 아니라 소음도 굉장히 잘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속 100km로 주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가속을 하지 않고 이렇게 크루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기차 같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그래서 전기차를 운전하는 듯한 이러한 기분마저 들게 하는데요.
주변에 큰 트럭이 지나갈 때도 굉장히 차음이 잘 돼서 조용한 부분도 있고, 사실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씨이기 때문에 바람 소리가 평소보다는 조금 크게 들릴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A필러라든지 전체적으로 바람 소리도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말끔하게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기본적인 차음도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실내에 있는 스피커에서 뭐 반대방향의 주파수를 발사를 해서 이제 소음을 억제하는 이러한 기능들도 더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차량이 조용하게 느껴지고요. 또 다른 편안함의 이유 두 번째는 이 서스펜션에 있겠죠.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가져가고 있는 차량들, 뭐 수입 SUV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죠. 하지만 뭐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에어 서스펜션을 탑재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BMW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단한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스포티한 주행에도 어느 정도 좀 적용될 만한 이러한 서스펜션 세팅을 에어 서스펜션임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반면에 레인지로버의 에어 서스펜션은 부드러움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이 운전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조수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면 의뢰 이제 위쪽에 손잡이를 잡게 됩니다. 운전이 불안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차량에 이 전고가 어느 정도 있는 차량이고 서스펜션이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로도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량의 기울기 때문에 그렇게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경우에는 이 위쪽에 손잡이를 잡는 경우도 많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부드러운 에어 서스펜션 자체가 이제 레인지로버의 그 다른 경쟁 모델들과 차이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차량들은 도심에서 주행성, 뭐 조금 고속 주행의 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좀 더 단단하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스포티한 주행에는 확실히 좀 걸맞은 차량은 아닙니다. 그러한 성격은 뭐 과거에서부터도 이어져 왔고요. 오히려 이렇게 부드러운 서스펜션 자체가 조금 오프로드 주행에서는 굉장히 좀 장점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죠. 자, 참고로 하나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레인지로버의 에어 서스펜션처럼 전고를 조절할 수 있는 서스펜션이 있잖아요. 전고를 최대한 높였을 때 오히려 서스펜션의 강도는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전고를 낮췄을 때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전고를 낮췄을 때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러운 세팅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 전고를 높이게 되면은 이 차량의 그 서스펜션 안쪽에 있는 댐퍼의 그 간격 자체가, 댐퍼의 용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용량 자체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고를 높여서 주행할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단단해지고 충격을 덜 흡수하는 이러한 변화점도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지금 맞춰놓고 주행을 해봐도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서스펜션 담력은 여전히 좀 부드럽다는 쪽에 좀 방향이 맞춰져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담력도 일반적인 노멀 주행 모드보다는 조금 더 무거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뭔가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피드백을 잘 전달해 주지는 못합니다. 거의 뭐 느낌이 없다고나 할까요? 굉장히 부드럽지만 운전자가 이렇게 차량을 조영한다는 느낌보다는 전자적으로 제어되고 있다는 느낌, 좀 기계적인 맞물림이라는 것은 뭐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레인지로버 하면은 정말 대단하다, 뭐 정말 엄지를 이렇게 축혀 세울 만한 그러한 차였죠. 고급스러움의 대명사, 그리고 승차감의 대명사, 이런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요즘에서는 다른 경쟁 모델들과 차별점 정도로만 여겨지고 뭐 레인지로버의 특징 정도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만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차량의 가격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많이 비싸죠.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좀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롱휠 베이스 모델의 뭐 7인승 모델임을 감안하고 또 2열 시트와 3열 시트의 활용성, 각 시트를 정말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성도 괜찮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가격도 좀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즘 사실 경쟁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레인지로버와 비교할 만한
주행성, 차별화되는 주행성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죠. 사용 편의성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앞으로 출시될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승하면서 말씀드렸던 제가 단점으로 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랜드로버도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죠. 2024년에는 완전히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레인지로버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레인지로버라면은 무게중심도 훨씬 더 낮출 수가 있겠고요. 동력성도 높이고 또 효율성도 훨씬 더 높아지는 차량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레인지로버를 시승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충분히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전기 파워트레인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좀 두려움도 있긴 하지만 동력 성능, 주행성에 있어서는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쟁 모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만으로도 레인지로버의 가치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